안녕하세요. 지슬의 7번째 크라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1981년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71세 여성 윤경화 씨와 6살이던 양딸, 그리고 함께 살던 19살 가정부가 숨진 채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한 집안에서 3명이 동시에 살해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줬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고문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범인은 특정되지 않은 채 장기 미제로 남게 됩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세 사람을 살해했는지보다 더 큰 질문은 이 사건은 과연 제대로 수사되었는가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981년의 원효로 일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었고 골목과 골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웃 간 왕래도 잦아 완전히 고립된 공간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외부인의 출입이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윤경화 씨의 주택 역시 이런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평범한 주택가였지만 밤이 되면 골목은 어두워지고 누군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습을 놓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이 집이 범행 장소로 선택된 이유를 고민합니다. 외부 침입이 가능했는지 아니면 집안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범인인지. 3명이 한 공간에서 차례로 살해됐다는 점은 범인이 집 구조와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바로 이 공간의 성격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날, 경찰은 집 안에서 3명의 시신을 확인합니다. 윤경화 씨와 어린 양딸, 그리고 가정부가 각각 다른 위치에서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살 아이까지 희생됐다는 점은 수사관들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범행의 성격을 단순 강도나 우발적 다툼으로 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범행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자체만으로도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한 뒤 외부 침입 흔적, 문이나 창문의 훼손 여부, 집 안에서의 저항 흔적 등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명확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점점 내부 관계, 즉 피해자들과 가까운 인물들로 초점을 옮기게 됩니다. 경찰은 윤경화 씨의 생활사와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집에 자주 드나들었는지, 최근 갈등이나 금전 문제는 없었는지, 주변에 원한을 품을 만한 인물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는 빠르게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수사 관행은 지금과 달리 자백 중심이었고 유력 용의자를 설정한 뒤 그를 중심으로 사건을 맞춰가는 방식이 흔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런 흐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경찰은 특정 인물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강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훗날 문제가 되는 강압 수사와 고문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건은 이 지점부터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수사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장됩니다. 간갑 수사 의혹은 이후 재판 과정과 언론 보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자백이 번복되거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되면서 수사의 신뢰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백 외에 범행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물증이 부족하다는 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3명이 살해된 중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상황. 이로 인해 법정에서는 자백이 강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제기됩니다. 사건의 초점은 점점 누가 범인인가에서 이 수사는 정당했는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문 수사 의혹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변화, 조사 시간과 방식, 피의자의 상태에 대한 기록들이 문제로 제기되며
수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문 수사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존재하던 시기였고 이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놓이게 됩니다.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범인이 특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존 수사가 무너진 자리에는 아무런 대안 수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한 번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수사가 난관에 빠지면서 경찰은 뒤늦게 다른 가능성들을 검토합니다. 외부 침입 가능성, 제3자의 개입 혹은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인물의 범행 가능성까지.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확보하지 못한 증거들은 이미 사라졌고 현장은 훼손됐으며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초기에 특정 용의자에게 수사를 집중하면서 놓쳤을 수 있는 단서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의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됩니다. 결국 원효로 피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3명이 한 집 안에서 살해된 중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더 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살인이 아니라 수사 실패라는 낙인을 함께 안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사건은 언론과 인권단체를 통해 다시 조명됩니다. 게이트스 고문 수사, 강압 수사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원효로 사건은 그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과학 수사 기법, 인권 중심 수사, 객관적 증거 중심의 접근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건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고 사건의 진실 역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입니다. 범인을 잡는 것만큼이나 수사 과정의 정당성과 인권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수사는 사건 전체를 영원히 미궁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효로 피살 사건은 지금도 기록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3명의 피해자,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진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수사는 범인을 잡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피해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누가 이 3사람을 살해했는지,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원효로 피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은 언제까지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지슬의 7번째 크라임 리포트 마치겠습니다.